안녕하십니까. 전 충남 농업기술원소원 윤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저는 연구한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말을 하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저한테 대표님께서 재원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이제 솔직하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우리 전문가 이제 분들께서 대부분 얘기를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겹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저는 좀 과거의 바이오차 산업과 현재의 바이오차 산업,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농업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1980년도에 일본의 농학 전공자들에 의해서 한국으로 바이오차가 좀 전파됐다고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2000년대 이전에도 풍농이나 농어바이오에서 국내 농자재의 바이오차를 같이 원료로 첨가를 해서 그 상토와 유기질 비료에 좀 이제 활용을 했던 것으로 좀 조사가 되었고요. 근데 2000년도 초반에 아마 정부에서 그 왕겨수 사업을 통해서 왕겨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자원화하기 위해서 수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정부 보조금으로 전국 RPC 한 30개 정도의 그 공장들을, 그 설비들을 좀 지원을 해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됐었으면 아직까지 지금 왕겨수 좀 훨씬 더 많이 또 활용이 되었을 텐데 왜 이게 활용이 안 됐는지 좀 찾아보니까 그 외국에서 이제 이 것들이 좀 대두가 되고 하는데 외국에서 그 폐회 석탄이 역으로 이제 수입이 돼서 농가에 활용이 되는데 그게 이제 그 비례가 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전면 폐지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아있던 이제 몇몇 운영이 잘 안 되는 것들도 고유가로 인해서 유가가 굉장히 많이 소급해 갔을 때 그때 왕겨수 제조장치를 이제 돌리는 것이 오히려 더 이제 경제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대부분 폐기가 많이 됐던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전면 폐지가 된다. 이거는 어찌됐든 우리가 사용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시를 잘 못해줘서 그 사업들이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잘 유지 보존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바이오차의 다음적으로 활용은 앞서 말씀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농업 분야와 이제 축산 분야 그리고 바이오가스 분야가 가장 많이 일단은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분야다. 그리고 바이오차의 특징과 기능은 이제 여러 이제 다공성이라든가 경량, 난분해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가 돼서 탄소 중립을 이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는 조사를 하였고요. 세계 바이오차 시장 규모는 앞서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게 성장률 같은 경우에 그 베리언트 마켓이라는 데를 보니까 16.1% 2025년도까지 점진적으로 1년 동안 16.1%가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 이 그레이드 뷰에서는 12.2%가 연간 성장을 할 거다 바이오차 시장이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고서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지금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 성장하시는 것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런 수치들은 대부분 보고서마다 조금씩 다소 다릅니다. 그런데 바이오차 시장이 점진적으로 그 탄소 중립에 의거해서 이런 것들이 가파르게 성장을 할 것이라고 대부분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은 바이오차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자료를 조사를 했을 때 바이오차 대체 시장 규모가 일단은 토양계량제, 부산물 시장, 산토 시장, 화학비료 시장을 했을 때 전체 합산 금액은 2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이 2조 3천억 원 부분 중에서 이렇게 화학비료 시장이 일단은 제일 좀 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물 시장이 이렇게 컸는데 바이오차가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을 보니 대부분 이제 부산물 비료 시장하고 굉장히 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부산물 비료 시장을 굉장히 많이 대체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토양제련제 시장을 좀 대체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현재까지도 그 국내 바이오차 시장 규모는 연간 100억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점진적으로 아마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하셨지만 2021년도에 우리 이제 농업 분야 관련해가지고 농림부에서는 농식품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바이오차에 대해서 거론을 하였습니다. 점진적인 사용을
늘려가면서 토양계량제를 앞으로 대체를 해서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 그리고 바이오차 검증 및 농가 보급을 확산하겠다라는 이런 정책을 지금 추진 전략을 냈단 말이죠. 그 이후에 바로 여기 이제 그 농진청에서는 그 다음 달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런 토양탄소 축적 기술 이라고 해서 이 바이오차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거의 뭐 한쪽짜리 분량으로 바이오차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연구를 할 거고 어떻게 보급을 할 것인지 좀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런 로드맵에 따라서 지금 이제 저희 농업 분야에서도 굉장히 지금 바이오차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소재로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보급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료공정 규격의 상에서 보면은 일단 유통에 보면은 제가 이제 좀 비슷한 걸 하나 좀 가져왔을 때 이런 이제 재 부분하고 숫 부분이 있습니다. 숫이 좀 더 비슷하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비료공정 규격상에는 별게 없습니다. 국제바이오차 기준이라든가 유로바이오차 기준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제도 정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제도 정비가 안 되어 있음에도 정책을 먼저 발표를 하니까 농가 보급은 지금 벌써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농가 보급이 돼서 그거를 굉장히 좀 잘 활용하는 농가가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는 농가에서 그거를 자부담을 내고 외회라는 그런 농가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좀 더 보완 설명 좀 드릴 거고요. 이거는 저 유기농업자재로서 그러니까 비료공정으로 비료로서는 유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유기농업자재로 지금 23개의 제품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23개의 제품이 대부분 5개 업체, 그러니까 그 남동발전까지 포함해서 5개 업체에서 보통은 제조하는 업체들이고 나머지들은 그 원료들을 믹싱을 하거나 활용을 해서 제품들이 23가지가 지금 국내에서 유통이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토양계량제고요. 이러한 그러니까 비료공정 규격상에서 유통이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식물 재배 시험이라든가 안전성만 좀 입증이 되고 자연에서 얻어진 거면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로서 좀 유통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 기준을 좀 보시면 보통은 이렇게 뭐 수분 함량이나 이런 것들은 제시를 하게 되어 있고 대부분 중금속 함량이라든가 HC 비율이 이렇게 좀 나오게 됩니다. 아마 필수적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한 유해물질, 그러니까 PCB라든가 PAH 같은 것들도 함량들을 얼마부터 얼마까지 기준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사가 좀 되어서 우리나라 국내 기준에서도 좀 포함이 되어야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EBC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겹치는 부분은 중금속 모든 항목들이 대부분 겹치긴 했는데 기준 자체는 좀 달랐으나 그 HC 비율이라는 것은 다 동일하게 0.7 이하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아까 IPCC에서도 가이드라인에서 0.7 이하로 제시를 하고 있듯이 그 0.7이라는 것들은 어찌됐든 우리가 어찌됐든 그 탄소 중립을 이룩하는데 바이오차가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는 마지노선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제조 기술을 아까 유지호 박사님께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구분해 보면 토렉션이라고 해서 단탄화 기술 그리고 TLD 방법 그리고 전소발전 바토메시 이 3가지 종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토렉션 같은 경우에는 보통 350도 이하에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이 단탄화 과정을 해서 간접 열분해를 좀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관건 여부가 HC 비율이 0.7 이하가 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TLD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 전통적인 방식이 굉장히 많이 TLD라는 방법을 쳐보니까, 뭐, 가마솥이라든가, 굉장히 우리가 뭐, 먹는, 고기 구워 먹는 그런 형태에서도 수술 얻어내가지고 토양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이 과연 자동화를 얼마만큼 몇 프로까지 이룰 수 있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자동화 과정이 굉장히 좀 된다면 아마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전소발전 바토메시 같은 경우에는 좀 우려가 되는 게 애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예전에 양자물이라든가 이렇게 유해물질들 우리 이제 사람들한테 과연 인체적으로 좀 해가 없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더 다각적으로 좀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바이오차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만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유해물질로 기준이 되어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조사가 되어야 이 바이오차를 다 토양에 투입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이게 무슨 인체에 별로 안 좋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사전 검토가 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오늘 그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조금 정책적으로 일단 좀 제안을 드리는 거는 바이오차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바이오차에서 안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비료 공정 규격상에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기준이 정말 필요하고요. 그때 HCB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좀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급 사업을 할 때 지금 보급 사업을 저희 이제 충남에서도 좀 진행을 하고 다른 데서도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아까 이제 박대만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주변에 굉장히 농업부산물이라든가 뭐 굉장히 다양한 바이오차 소재들이 많습니다. 근데 역으로 수입한 것들이 지금 보급사업으로 되는 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봤을 때 탄소 중립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돈을 쓰기 위한, 탄소 중립 예산을 쓰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유통 기준이라든가 최소한의 보급사업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보급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기준이 빨리 좀 제시가 되어야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해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입품 같은 것들을 좀 규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지금 오늘 여기 이제 농업인 단체에서 오셨어요. 충남 친환경 농업협회에서도 부회장님께서 좀 와주셔서 경청을 하고 계신데 이런 적용성 사용량 연구를 제가 이거 얼마만큼 쓰셔야 됩니다라는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많은 연구자들이 지금 했지만 아직 여기에 대한 기준이 좀 굉장히 문헌별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해가 안 난 양 정도를 추천을 해드리고 그 정도를 써라. 그리고 아마 그 제조하시는 제조사에서도 정확한 양을 추천을 정말 못 하실 거예요. 무조건 많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의 작물 재배 효과라든가 이게 어느 정도 농업인들이 이게 그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내가 돈을 자부담을 해가지고 뿌렸는데 효과가 안 나오면 자부담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농민 교육이라는 거 홍보가 필요한 거예요. 재배 효과뿐만 아니고 탄소 중립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미래 세대에 있는 그런 다음 세대들까지도 좀 고려를 한다면 우리가 끄집어쓴 만큼 다시 토양으로 되돌려줘야 된다는 게 일단은 굉장히 필요한 인식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 인식 변화를 농민뿐만 아니고 소비자들한테도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짧지만 여기까지 지원을 좀 드립니다.